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상권 판도가 바뀐다. 네, 오늘 첫 주제는 신세계 정준호 부사장 모셨죠? 예, 시내 면세점 전쟁이 막이 올랐습니다. 누가 사업권을 따내느냐에 따라서 주변 상권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명동 상권의 명운을 쥐고 있는 시내 면세점 후보 신세계의 정준호 부사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첫 번째 질문은 강북 최고의 상권 하면 명동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현재 명동 상권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명동 상권은 크게 남대문 시장이 과거에 네. 있었고요. 이제 최근에는 명동 상권이 원래 전통적으로 있었는데 특히 요우커들, 관광객들 오면서 이 명동 플러스 남대문 시장이 거의 대한민국의 이제 탑 상권으로 거듭이 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예. 명동 쪽에 가보면은 일단은 명동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롯데 계열, 그다음에 신세 계열이 있고 남대문 시장으로 또 펼쳐지게 되면은 예. 신세계 본관, 또 신세계가 최근에 매입한 또 메사 빌딩이 있으면서 네. 거의 관광 쪽으로는 대한민국의 이제 탑 티어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과연 이 군데에서 이 지역에서 또 하나의 이제 시내 면세점, 이번 7월 중순에 발표되는 면세점에 이 한 곳이 또 나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명동에서 남대문으로 넘어오는데 최 몇 분이 네. 걸리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남대문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나요? 우리 부사장님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에서 2000년에 명동과 남대문을 관광특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 의미는 명동과 남대문이 아주 가까운 상권이라는 의미고요. 신세계와 남대문은 그 같은 지역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동에 비해서 남대문 시장이 좀 그 관광객의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신세계 면세점을 오픈하게 되면 네. 명동과 남대문 시장을 잇는 브릿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즉 명동 상권과 지금 남대문 시장의 바로 사이에 지금 신세계 백화점 본점 후보지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본점 명품관과 네. 강남점을 좀 저울질하다가 시내 네. 면세점 후보로 지금 말씀하셨던 이 신세계 백화점 본점을 후보지로 결정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번에 관세청에서 시내 면세점에 추가 특허를 준 가장 큰 배경은 관광 활성화를 통한 네.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네. 그런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 오는 관광객의 77%가 명동을 방문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남대문 시장은 28%의 관광객만이 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신세계 면세점이 오픈함으로써 그 지금 명동에서 그 포화 상태에 있는 관광객들이 롯데 본점에서 쇼핑할 때 20분, 30분 기다리는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먼저 해소하겠다는 게 저희의 의지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최근에는 이제 단체 관광객 중심에서 그런 개별 관광객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개별 관광객들이 도보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면세점이 명동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신세계의 전략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말씀하시죠. 관세청에서 이번에 이제 면세점을 내줄 때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이 상생에 대한 포인트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결국 서울 시내 면세점을 두는 것도 국내 경기 혹은 이제 중산층으로 이 부가 이전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생 방안이 있는지 과연 또 남대문 시장하고 네. 어떻게 좀 잘 이 시너지 효과가 낼 수 있는지 지금 그런 보관이 남대문 있을까요? 시장은 상당히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남대문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동과 남대문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지만 네. 남대문 시장은 현재 그 관광객으로 인한 그 특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질문하신 상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그룹은 지속적으로 그 상생 활동을 해왔고요. 최근에 이런 그 전통시장과의 상생 활동이라든지 지금 신세계 본점에서는 남대문 시장의 먹거리 그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재래시장과 상생하는 그런 기업 모델이 신세계 경영 전략 중에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저희 신세계 면세점에서 생각하는 상생 전략 중에 하나는 그런 그룹의 기본 정신을 따르되 저희가 신세계가 2개의 건물로 면세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문화관에 지금 SC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문화관 5층에 저희가 남대문의 가장 중요한 그 경쟁력 있는 상품군이 네. 주얼리와 그 아동복입니다. 네네. 이제 동대문 시장이 좀 패션이라고 하면은요. 네. 그래서 그 상인들이랑 인터뷰를 저희가 해보니까 주얼리와 그 아동복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디자인의 지원과 그 브랜드를 브랜딩화하는 글로벌 브랜딩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준비하면서 홍익대학교 그 글로벌 그 네트워크 패션 센터랑 MOU를 해서 저희가 이제 면세점을 오픈하게 되면 문화관 5층에 남대문 주얼리 상가와 아동복 상가를 지원하는 네. 디자인 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많은 그 창의적인 청년 디자이너들을 저희가 네,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남대문의 경쟁력을 확보해주는 그런 수단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명동에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협소한 주차장, 그렇죠. 네. 복잡한 도로 네. 이게 문제인데요.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네, 뭐 주차장이 저희가 명동을 선택할 때 가장 그 걱정했던 그렇죠. 부분이고요. 그 일단 먼저 주차장을 저희가 시내 면세점에서 10분 거리에 대형 주차장 3곳을 저희가 계약을 했고요. 저희 네. 신세계 면세점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평균 하루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대수가 하루에 5회에서 6회전 정도 한다고 봤을 때 250대에서 300대 정도의 주차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저희 신세계 면세점에서 보는 향후의 관광 산업은 그 관광버스 중심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의미냐 하면은 좀 개인 관광이 늘어야 된다. 그런 네, 말씀이신가요? 네. 개별 지금, 관광? 네. 양적인 그 관광 산업의 양적인 성장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있었고요. 네. 하지만 질적인 성장이라는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그 중국이나 아시아의 부자 고객들이 한국을 오지 않고 홍콩, 마카오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쇼핑을 한다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있었듯이 실제로 저희 신세계 면세점이 지향하는 전략은 구매력 있는 해외의 부자 고객들이 네. 좀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신세계 면세점의 가장 큰 핵심 전략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관광버스 중심의 면세점이 아니라 네. 그런 개별 관광객이 더 편리한 쇼핑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은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맛있다라는 입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품귀 현상을 빚은 감자칩. 다 아시죠? 식을 줄 모르는 인기에 끼워 팔기까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의 꼼수, 끼워 팔기는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요? 손재원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네, 유용하고 재밌는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오늘은 인기 과자를 이용한 끼어 팔기 상술이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맥주나 다른 과자를 구매해야만 살 수 있는 이 꿀바른 감자칩. 이런 끼어 팔기는 분명히 이렇게 불법인데 왜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과자 끼어 팔기의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끼어 팔기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선택권을 현저히 침해해야 하는데 이런 과자는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제가 아니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저가의 기호제인데다가 유행에 민감하고 다른 상품으로 대신할 수 있는 대체성도 높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 강제성이 낮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끼어 팔기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결혼식장을 빌리는데 반드시 정해진 업체에서 꽃장식을 사게 하는 경우나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교 식장식권을 무조건 사야 하는 경우처럼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소비자들은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 구청장 정면 충돌. 네, 오늘의 골든타임 곽수정 경제학 박사, 이세영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기자, 그리고 이수희 변호사 새롭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지금 이세영 기자 나와 주셨는데 좀 기쁜 소식부터 좀 전해 주시죠. 네, 그 많은 시청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임신을 한 여성이 그 메르스에 감염이 됐었었죠. 그래서 많이 걱정들을 했는데 그 오늘 새벽에 아주 건강한 상태로 아이를 출산을 했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산모하고 그 아이 모두 건강하고 특히 다행이네요. 예.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르스 증세도 거의 이제 그 사라진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네, 제왕절개로 순산을 했고 오늘 새벽에 산모와 아기가 모두 건강하게 출산을 했다라는 속보, 기분 좋은 속보부터 먼저 네.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메르스가 뭐길래 이렇게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장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예.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때문에 강남구가 폭탄을 맞았다고 주장한 건데요. 발언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6월 4일 날 밤 10시 40분에 서울시장께서 심야 긴급 브리핑을 함으로써 강남구에서는 완전히 폭탄을 맞은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많은 상담자가 일시에 몰리고 그리고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일시에 몰려서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실제로 서울시에서 그 모든 것을 갖추고 발표를 했으면 좋았는데 보여주시기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환자를 이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심지어 장례를 치르는 것까지 구청에 떠다밀어서 고통을 겪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울시와 강남구청의 대립.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굉장히 세게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는 무슨 소리냐, 서울시가 오히려 선제적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후로 메르스를 막을 수 있는 총력 대응 체계가 구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 6월 4일이었죠. 6월 4일 그때 한참 이제 그 메르스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와 이제 서울시가 한번 갈등 여러 가지 손발이 안 맞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강남구와 서울시 간에 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찌 보면 강남구가 당시 서울시가 했던 주장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나치게 무리하게 별다른 준비 없이 일종의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했다. 앞으로 이 문제 관련해서 계속 여러 가지로 구에 부담이 되고 또 각종 부작용이 터질 거다. 이런 걸 이제 암시한 건데 실제로 여러 가지 지금 뭐 지원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하나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강남구가 서울시의 산하라고 봐도 되는데 서울시가 이렇게 정책을 추진한다면 강남구는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원칙적으로는 큰 틀에서 그렇지만 네. 문제라는 게 항상 이게 협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워낙 또 협의 없이 큰 조직이고 정적적으로 얘기를 구체적인 했다. 협의가 없었다는 거죠. 네. 이번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 수집뿐만 아니고 격리자에게 지급할 생계비 지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앞서 좀 얘기 좀 더 하면요. 네. 6월 3일에 좀 진실 공방이 나중에 네.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신현희 구청장 말은 6월 4일 발표 전에 6월 3일 날 이미 질병관리본부, 삼성서울병원, 강남구, 서울시가 다 모여서 회의를 해놓고 심야대책회의를 했다. 그렇죠. 결론 내기 전에 그 다음 날 이제 박원순 시장이 먼저 치고 나갔다라는 네. 거기에 대한 불만인데 네. 이건 아마 종식 선언되고 나서 또 하나의 진실 공방이 밝혀질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되게 핫한 뉴스가 뭐냐면은 실은 이제 격리자에 대해서 현재 복지부를 통해서 이제 긴급 복지 지원법을 통해서 4인 가구 기준 이제 110만 원 정도, 네. 110만 6천 원 정도의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슈는 이제 당시에 그 35번 환자가 돌아다니면서 이 재건축 아파트 1,100명을 이제 만났다라고 해서 이제 서울시 박원순 시장 발표 이후에 이 1,100명 정도, 1,189명을 자가격리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이분들에게도 격리니까 우리는 110만 원이 지원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복지부에 따르면은
그 1189명은 복지부 기준으로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다. 즉 서울시에 단독으로 자가격리를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지급하는 110만 원은 국비로 나갈 수가 네. 없다. 현재 시스템은 국비 반, 지자체 돈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액 지자체로 해라. 복지부는 이 1189명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서울시는 지금 현재 한 12억 정도 되는 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이제 복지부에게 이제 국비로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논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그 1189명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 기준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자가격리를 할 대상자는 아니거든요. 네. 서울시가 예. 임의로 했다라는 뜻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나중에 판단을 해야 될지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복지부 예. 출입하시는데. 예, 복지부 기준으로는 당연히 이제 서울시의 그 이제 대상자들은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급을 할 수 없다는 건데 주지하시다시피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례적이고 여러 가지 좀 이제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끝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종식 시점이 됐을 때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될 때 지원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좀 조정이나 뭐 우리가 좀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게 끝물이 돼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사후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신현희 강남구청장 이야기에 이어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평택성모병원 간에도 논쟁이 하나 발생을 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평택성모병원에서 코호트 격리를 갖다가 미리 하겠다. 5월 20일 발병이 되고 네. 그다음에 미리 하겠다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네.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과연 보건복지부가 초응 대응에 제대로 대응했느냐라는 문제 등등 경제적인 어떤 지원 문제까지 아마 또 소송 문제까지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사후에 나올 거라서 아마 메르스 이야기는 올여름 내내 뜨거운 감자로 계속 부상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생계비만큼이나 더 지금 문제가 되는 것도 치료비인데요. 네. 중국으로 나갔던 한국인 메르스 환자 예. 치료비가 무려 27억 원에 이른다고요? 예, 10번 환자죠. 지금 우리 처음에 역학조사 과정에서 누락이 됐고 중국으로 출국을 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국제적인 문제로 이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 환자의 이제 치료비 문제가 좀 앞으로 굉장히 좀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국내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 최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하고 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 있고 중국이니까 발생지가 그리고 중국에 갔을 때도 이제 현재 어떤 그 역학조사나 이런 거에 초기에 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어떤 파장 내지는 영향을 일으킬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큰 변수입니다. 예. 이분이 통역을 3명을 썼고 중국 음식은 도저히 못 먹겠다. 나는 한국 음식만 해달라. 그 특별 요리사를 고용해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맞습니다. VIP 그리고 이제 VIP 특별 대우를 격리병실에 했다고 또 있었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다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27억 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상황이 종료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보면은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부담하냐가 큰 문제가 될 거죠. 중국은 저는 개인이 또- 물 수가 예. 있습니까? 근데 어마어마한 아마 금액인데. 감사를 해보면 달라질게요. 가장 많은 비용이 그 의료 기기를 새로 구입하고 새로 아예 구입을 했다는 예, 거죠. 병동 예. 하나 이제 꾸민 비용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중국 병원에 남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네. 가져올 수도 없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그걸 전액 다 우리 그 환자에게 청구할 게 아니라 병원도 일정 부담해야 될 사안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중국 네티즌들은 뭐 개인이 부담을 하지 못하면 한국 정부가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 말 예. 자체가 저는 뭐 방금도 질문을 하셨지만 사실 한국인이 메르스 확진이 된 상태에서 알고 모르고 중국에 갔는 상황이고 그 직원이 중국을 다니다가 중국 측에서 일단 그 환자를 격리시키기 위해서 일단 데리고 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측에서 일단 그 치료를 한다는 의미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굳이 저 25억 배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저 이야기에 우리가 말려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저는 언뜻 듭니다. 네. 뭐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에서 응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저 개인이 부담을 갖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분이 확진을 받고 나간 거는 아니에요. 그냥 증세가 발현이 돼서 보건소에다가 나 좀 저 확진 좀 해달라니까 그게 계속 미뤄진 거였거든요. 저분이 만약 소송을 당해서 정말 뭐 27억까지는 제가 봐도 부당하지만 그 액수까지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했을 때 국가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다 대고.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이 결국 이런 민사소송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유진 개탔네. 이런 말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예. 원래 상반기 방송과는 그야말로 씹고 맛보고 즐기는 요리 방송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특히 스타 셰프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요생남, 요리하는 섹시남이란 뜻이죠. 예.
바로 대세가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요생남 어떻습니까? 이렇게 요리하는 남자들이 대세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일단 요리하는 남자가 전 세계적인 좀 트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전부터 유럽에서부터 열풍이 불어왔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열풍이 들어오고 이제 남성들의 일종의 여성화라는 트렌드와 맞물려서 하나의 이제 방송의 컨텐츠로 사용이 됐었고 때마침 어떤 스타 셰프들이 터지면서 대중들의 인기를 누리면서 이제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기와 함께 이제 대세가 돼가고 있는 거죠. 네. 예, 이 자리에 박상헌 공감과 미디어 소장 새롭게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네. 요생남 뜨고 있는데 요리 평상시에 자주 하십니까? 라면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좀 아까 여성화, 남성화 얘기했는데 뭐 남자 요리하는 거 뭐 멋있어 보이죠. 근데 이제 남성 노릇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졌다. 이제 요리까지 잘해야 되니까 이게 뭐 잘생기고 뭐 옛날에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뭐 요리 잘하는 남자가 트렌드라고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이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뭐 사투리 또한 구수하게 쓰고 입담도 재치 있고 또 그 집밥 요리를 소개하는 게 네. 굉장히 좀 손쉽다 해가지고 레시피 자체가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백종원 씨의 숨겨진 스펙 또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유진 개탔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건데, 자, 어떤 스펙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교육자 집안이라는 얘기는 많이 실은 돌았었습니다. 저렇게 이제 스타가 되기 전에도요. 근데 밝혀지니까 이 예산학원에 어쨌든 뭐 오너의 자식이었고 예산학원 이사장으로 있고요. 예덕학원. 예, 예덕학원. 아버지가 역시 전 이제 충남 교육감이었었다라는 네. 어떤 교육자 집안이었었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제 매출이 거의 700억 정도 달한다라고 하고 브랜드는 실은 27개 음식점 브랜드가 있는데 네. 네. 점포 수가 제 기억으로는 이제 300 몇 개다 이렇게 보도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저게 426개 점포로 늘어난 걸로 봐서 최근에 좀 이제 인기와 함께 이 사업도 굉장히 좀 확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당초 17억 빚더미 시작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프랜차이즈로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절대 어렵죠. 예. 성공한 요인이 뭐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본인이 요리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알고 아마 한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 돼지 고기를 손질하는 네. 뭐 그런 모습까지도 나왔는데 그러려면 거의 7, 8년을 업계에서 일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재 구입부터 해서 요리, 실제 요리, 그다음에 여기에 마케팅 능력까지 더해지면서 어쨌든 프랜차이즈 오너가 실무부터 마케팅까지 다 알긴 쉽지 않은데 참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것을 한 몸에 안고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이제 대박 프랜차이즈까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프랜차이즈 업계가 426개 점포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에 프랜차이즈 업을 하면서 특허 등록되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후발 이제 업체들이 베끼기를 한다라는 고충을 토로했어요. 그러면서 나름의 노하우로 좀 극복을 했다고 하는데 백종원만의 어떤 프랜차이즈 성공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재미를 추가하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하고 단일 메뉴를 일단은 1년은 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그 뭐 한 3개월 만에 접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위치나 이런 것들은 많은 부동산 전문가가 있을 것 같고요. 하고 점포수를 초반에는 굉장히 좀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새마을 땡땡 등등 이제 괜히 히트 브랜드가 많은데 처음에 보통 프랜차이즈는 시작할 때 많이 해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논리인데 이제 백종원 대표는 정반대로 시작할 때 오히려 굉장히 깐깐하게 브랜드들을 이제 관리하면서 모으고 있다가 궤도에 오를 때 촥 풀어가는 네. 역발상적인 이제 전략을 하면서 프랜차이즈 신기원을 또 이렇게 이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렇게 요리하는 남자들 이렇게 네. 대세인 현상. 어느 저기 일간지에 네. 그 칼럼에서 여자 논설위원회 썼더라고요. 그 요리는 기본이 음식 다듬는 장 보는 거에서 음식을 다듬는 그러니까 재료를 다듬어서 요리를 하고 그다음에 설거지까지가 다 요리의 전부인데 지금 나오는 쿡방들을 보면 이제 딱 다 그 요리를 해서 먹는 것까지 다 여자들이 왜 삼시세끼리 힘들어 하는지 뭐 이런 논설 칼럼을 봤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남자 노릇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것도 하는 트렌드인데 왜 이럴까 했더니
집밥에 대한 그리움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다들 이렇게 그 혼자 사는 단독 세대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 그리고 외식들이 많아지지만 그러면서도 추구하는 거는 집밥에 대한 그리움이 아닌가. 이게 이렇게 직접 해먹는 남자들도 요리를 하는 이런 트렌드가 나온 거 아닌가. 그 백종원 씨가 소유진 씨의 남편 되신다는 거 제가 이번 처음 알았고요. 그래서 그 양반이 새마을 식당을 그 프랜차이즈로 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새마을 땡땡. 근데 저 개인적으로 한 3년 전부터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음식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모 회사의 대표분은 직접 요리를 또 배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가운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는 게 저 정도의 규모는 뭐 집에서 혼자 해먹기 이전의 규모인 것 같고 하나의 그 음식 만드는 걸 취미 삼아서 또 하나의 자기가 노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나오는 것 같은데 요즘 우리가 웰빙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하나로 저 음식 만들기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스타 셰프들이 나오는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 칼럼, 맛을 보고 이렇게 칼럼을 쓰던 분들이 네. 마치 요리사인 듯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백종원 씨보다 현장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글로서 뭐 불을 잡는다라고 하는 언어의 마술은 요리는 할 수 있어도 요리는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별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요리를 좋아해서 어제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명태 순대 하는 장면을 보고서 이만갑에 나오는 프로에 네. 그래서 야 나도 저 명태 순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집사람 이야기가 설거지 할 거나 만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요리하는 남자가 되고 싶은 또 곽수종 네. 박사의 로망이 좀 드러난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김현중, 복무중, 이상무. 네, 가수이자 배우인 김현중 씨, 네. 경기도 파주 34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군 복무 중에도 임신 스캔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초음파 사진에 대한 진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바로 이재만 변호사, 김현중 법률 대리인인데 A씨 변호사, 김현중의 어머니가 건넨 초음파 사진의 기록과 실제 검사받은 시간이 다르다. 그러니까 사진에 반드시 써놓아야 할 산모 이름이 적혀있지 않다. 저게 바로 여자친구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고 그 시간도 다르다는 예, 내용을 바로 지적한 거죠? 지금 네. 이 초음파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날짜 보이시죠? 2015년 3월 12일에 김현중 씨의 어머니가 이 A 씨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산부인과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초음파 사진 2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A 씨의 겁으로 보지 못했다. 하지만 나중에 A 씨와 A 씨의 변호인을 통해서 받은 초음파 사진은 시간이 지금 11시 22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병원을 방문한 시점은 이거보다 전인 10시 40분쯤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김현중 씨의 어머니 측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산정 검사할 때 보면 초음파에 그 어떤 기호로 그 특정 그 산모의 그 인적사항이 들어가죠. 이름이 표시가 네. 되고 그다음에 그 시간까지 아주 그 정밀하게 나오는데 또 예. 하나는 저게 진료 기록 안에 같이 첨부가 됩니다. 2장으로 뽑혀가지고 진료 기록에 첨부가 되니까 이걸 굳이 알려고 한다면은 진료 기록을 열람을 하면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건데 또 하나는 저게 만약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려고 한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해당 병원에서 법원을 통해서 그 증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달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충분히 진위 여부가 법정에선 밝혀질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근데 저게 왜 이렇게 중요하죠? 저 초음파 사진이 지금 아니, 어떤 소송건에 걸려 있는지 지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네. 김현중 씨 측에서는 임신한 것 같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유산도 했고 이런 이유로 해서 위자료 청구를 한 건데 그 수억이 넘는 돈을 위자료 청구를 거의 한 거거든요. 16억 가까이 된다고 예, 하죠. 그렇죠. 근데 네. 거기에서 이제 사실관계를 다투는 거예요. 아예 임신도 없었던 것 같고, 네. 뭐 임신이 없었으니 유산도 없었던 것 같고, 이런 아주 본질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보니까 저런 증거를 가지고 아주 쟁점으로 다투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아주 개인적인 이런 그 프라이버시에 이런 게 언론을 통해 가지고 공방이 되면서 또 좀 더 감정 대립이 골이 커지는 거 아닌가. 그런 면은 좀 양측이 다 좀 자제를 했으면 합니다. 네.
지금 복무하고 있는 김현중 씨, 뭐 복무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마음고생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이 초음파 사진의 진위 여부 병원 관계자와 네. 인터뷰를 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의료 관계자, 이름 없는 초음파 사진 본인 증명 어렵다. 산모 이름과 나이와 등록번호 날짜. 이것이 원래는 함께 기재가 되어 있는 의무기록 사본이 발급돼야 증거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이수희 변호사께서 해주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이번 소송이 이제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작년에 임신해가지고 이제 유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소송하면서 밝혀진 게 6억을 위자료로 지급했다라는 거고, 지금 16억 소송은 그 이후에 또 전 여자친구가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일종의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에 따른 16억인데 결정적으로 지금 임신 여부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이 여자친구 측에서는 계속 이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처음 나왔던 자료가 이제 무월경 진단서라고 해서 4주짜리가 나왔고 이번에 초음파 사진인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이제 임신 여부만 밝혀지게 된다면 아마 김현중 씨 입장에서도 뭐 16억 뭐 다 지급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의향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임신 여부를 확신을 못 준다는 게 쟁점인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7월 22일 날 이제 판결이 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법원에서 아마 직접적으로 뭐 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자료 요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달 22일 날 다음 공판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거는 문서 제출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병원에다가 이 환자가 그때 진료받은 내역을 보내달라 그러면 그 병원에서는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걸 통하면은 그러니까 명백하게 나올 수 있는 사실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공방 자체가 어쩌면 의미 없을 수가 있어요. 법원을 통하면 충분히 밝힐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네. 일단 오늘 방송은 저희가 김현중 씨 부모의 어떤 그 의견을 중심으로 방송을 했는데 앞으로 공판이 또 진행이 되다 보면 이 A씨, 김현중 씨의 여자친구 측에서도 뭔가 또 증거가 새롭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정치권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성완종 파문 또 다른 시작. 서서히 사그라들었던 네.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가는 것 같았던 성완종 리스트 수사. 네. 갑자기 또 이제 유명 정치인을 소환한다면서 예. 다시 이게 불타오르고 있는 것 우리가 같습니다. 야구 볼 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네. 뭐 9회 말 3아웃이 돼야 끝나는 것이고 2사에 뒤집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수사는 생물이야 그러죠. 왜냐하면 특수부에서 이제 열었을 때 이게 처음에는 곽수종, 박상은을 타겟으로 열었는데 장부를 보다 보니까 이제 이수희, 정실진이 나오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인데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끝난 거 아니냐 이제 대충 뭐 이제 뭐 한두 번 불구속 기소되는 선에서 끝난 거 아니냐인데 생각보다 거물들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 예. 이인재 의원, 네.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형님이시죠. 노건평 씨 이름이 나오면서 새로 거론된 인물 세 분이 굉장히 또 거물급 아닙니까? 그러면서 불씨가 다시 활활 살아나는 어떤 이런 모양새인데 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즉 리스트 밖의 인물들이 네. 지금 새롭게 나온 겁니다. 각각의 의원들 네. 어떤 지금 의혹이 있는지 한번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뭐 이인재 의원도 검찰 내에서는 3천만 안팎 킨지 수술을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장부를 보니까 그런 어떤 기록이 있다, 측근을 통해서 줬다. 예, 2012년 예. 총선을 전후해서 김한길 벌인 이제 거죠. 대표는 워낙 이제 뭐 그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아마 김한길 대표하고 냉면을 한 그릇 먹었다라고 나오는데 2012년 총선 무렵에 돈 받은 정황이 있다, 뭐 이런 것이고. 노건평 씨 같은 경우에는 사면 문제, 그렇죠. 두 번 사면됐기 네. 때문에 아마 노건평 씨가 중간에 개입돼서 사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 근데 지금 같습니다. 피의자 신분은 아니죠? 피의자는 아니고 그냥 네. 그러니까 피의자로 돌아설 때는 이제 혐의가 짙으면은 그때는 이제 피의자로서 돌아서는 거죠. 이제 그 신분이 바뀌는 거죠. 일단 참고인 네, 지금은 자격으로 그냥 소환 조사를. 그 얘기나 들어보자는 아, 네. 정도일 겁니다. 네. 앞서 이제 새정치연합 김한길 의원 성 회장 사망 직전까지 냉면을 같이 할 네네네. 정도로 친한 네. 사이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인재 이인재 의원도 굉장히 친하고요. 이인재 의원은 그 선진당하고 이제 새누리당 통합할 때 사실 이인재 의원하고 성완종 회장이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대선에서 충청 공약의 핵심 키였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친근감이 있는 그 문제를 굳이 그러니까 개인적 친분을 김한길 전 대표가 부정하지는 않았죠. 부정하지는 않았고 뭐 돌아가시기 전날도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으로 가까우니까 일단 식사를 하고 개인적인 얘기를 말하고 듣는 사이였기 때문에, 근데 그것과 이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이 어느 정도의 그 증거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인이 어쨌든 특수부에 소환된다는 그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내상이 오지 않습니까? 별로 네. 뭐 두 분한테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딱 들었을 때 첫 제가 생각한 것은, 그 리스트 안에 있던 사람들 수사도 이렇게 흐지부지 돼가고 있는 마당에 리스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더군다나 거물들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들을 다시 불러서 소환해서 무엇을 물어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이번 소환이 아무리 뭐 참고인 조사를 하더라도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약간 좀 김 빠진 맥주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뭘 크게 다부진 마음을 가지고 이 성완종 리스트에 제대로 수사를 하나 보다, 그거보다는 뭔가 이거는 그런 느낌은 있어. 다들 이제 생각은 국민들께서 충청권 인사기 때문에 충청권의 정치인들에게 어떤 때 맞춰서 그런 그 인사치레. 근데 그게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또 잣대를 들이대면. 그러니까 돈 안 받은 사람이 있겠느냐, 여의도권에서 그런 생각을 성완종 리스트에서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면서 좀 맞구나, 안 받은 사람 없나 보다, 다 받았나 보다 하면서 이게 의외로 좀 물타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근데 이인재 최고위원은 단 1원도 받지 않았다고 네. 하고요. 바로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네. 이인재 최고위원 핵심 측근은 2천만 원 아니라 1천만 원은 선거자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또 증언했는데.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후원에는 500만 원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두 사람 이름으로 후원하면 1,000만 원인 것이기 때문에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거나 뭐 엄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하지만 또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정치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나온 걸 또 뭐 덮는다는 것도 또 이상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국민들이 아까 그 곽수정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맥락이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앞에 굉장히 거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는 대충 뭐 이렇게 불구속 기소하고 이제 끝난 상황에서 갑자기 유탄이 튀어서 또 뭐 김한길 전 대표, 이인재 최고위원이 간다는 부분들이 사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납득이 좀 잘 안 가는 측면은 있지만, 또 검찰 입장에서 보면 뭐가 나왔는데 그걸 그냥 지나갈 덮고 수도 간다. 없고. 네. 그것도 이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 입장에서 보면 김한길 전 대표하고 이인재 최고 정도, 노건평 씨가 소환됐다는데 그건 또 대단히 큰 뉴스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이게 뭔가 전반적으로 좀 뒤죽박죽이 된 느낌은 있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이인재 의원이나 그 김한길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을 수만 없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악재다 이래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물타기라는 뭐 용어가 나왔는데요. 야권은 지금 발끈하고 있습니다. 바로 황교안 총리 취임하자마자 네. 공안 정치 시작된 거 아니냐? 근데 공안 정치 이렇게 뭐 이런 지적하고 게 자꾸 있는데요. 또 이제 매번 그런 얘기 하는 건 또 좀 이상한 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인재 최고위원은 뭐 새누리당 최고위원인데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된 분인데, 그러니까 그건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혐의가 있으면 누구든지 가는 것이죠. 소환되고 조사받는 것인데, 야권인사 한 명만 또 포함됐다 해서 또 공안 정치다 발끈하는 것은 좀 과했다라는 느낌이 들고, 담담하게 조사받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말씀하시죠. 그 박원순 시장을 이제 한 그 의사 단체에서 이 고소를 해서 그것 때문에 뭐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소장이 접수되면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무슨 정치 탄압인 거 마냥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서울시당에서 모여서 무슨 구치소 가면 면회 오라는 등 절대 구치소 갈 일도 없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마치 이 정권이 그렇게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올감해서 뭔가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끌고 가는 정권인 것처럼, 그러니까 전국 공안 정권 뭐 이런 느낌을 주게 자꾸 이미지를 더 씌우는 게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괜찮은 뭐 대여 공세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달리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좀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새정치연합에서는 혁신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자꾸 적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적을 만들어서 밖으로 이 투쟁을 해야 될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내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혁신의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뭐 공천 문제를 혁신위에서 논의하고 있고, 당대표가 사무총장도 임명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놓고 자기 당 의원 소속을, 더구나 뭐 김한길 의원 같으면 전 대표지만 이런 분들을 감싸기 위해서 보호막을 만들
만들어주는 듯한 이런 원내대표의 말씀들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지금 겪고 있는 내용으로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한편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는 2007년 상완종 전 회장의 특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생각해보면 노건평 씨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형님 라인이 있다라는 이야기 예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서원종 그 회장 건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그 정관계 로비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하나는 왜 그러면 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이례적 사며 특사와 사건이 있었던 것인가의 문제고 그다음에 서원종 회장의 어떤 그 육성 그걸 보면 길이 있더라. 사면 받는 길이 있더라. 네. 뭐 누가 전화를 하니까 단박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 문제가 또 상당히 문제가 됐었죠. 검찰 관계자 멘트도 좀 의미가 있어요. 당시 성 회장이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경위를 확인한 결과 꼭 확인해야 할 사안이 생겼다. 예, 참여정부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양정철 그 네. 수석 등등이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았죠. 이미 서면 조사인지 출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 문제는 이른바 이제 대통령 사면권 오남용 문제까지 비화가 됐습니다. 네.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도 저 부분은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번 소환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것인지 네. 마지막 정리 수순을 위한 준비 단계인지 다들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의 반격. 네, 메르스 사태가 번지면서 하락세를 보이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잘못하고 있다라는 의견. 예, 61%, 잘하고 있다라는 의견 29%. 이게 바로 지난주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을 때의 지지율이었죠. 29%였습니다. 네. 소폭 상승했죠. 이번 주 소폭 상승에 34. 아니 그거 첫 번째 그는 하고 갤럽 조사. 갤럽 조사하고 이거는 이건 리얼미터 조사인데 리얼미터 네. 조사가 조사 방식에서 갤럽보다 한 3, 4% 네. 이상 높게 나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29가 34.9로 간 게 아니고 갤럽 조사는 34.6에서 34.9로 0.3% 소폭 상승했다는 얘기고 앞에 갤럽 조사 29가 갤럽 조사 34로 바뀐 건 아니죠. 그렇기 예. 때문에 34.6에서 34.9로 갔다는 것이 소폭 상승이라는 그러니까 소폭 상승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락세를 멈췄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승이라는 많이 의미보다는 다르다. 이제 네. 이른바 지혈, 그러니까 네. 응급 지혈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 같고 어찌됐든 뭐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에 나오게 하는 방법은 갤럽이나 리얼미터 조사에서 지지도가 떨어지면 현장으로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평생 정치라는 사람이 굉장히 강하죠. 강한데 지금 뭐 갤럽 29%는 역대 최저거든요. 박근혜 역대 취임 최저죠. 이후 네. 최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기감을 갖고 청와대도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34.6에서 34.9%를 가지고 0.3%포인트 리얼미터가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그렇죠. 경제적 의미로 봐서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차범위네요. 0.3%이기 예. 때문에. 아까 그 우리 방금 말씀하셨듯이 하락세가 멈추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국민적 관심사는 아직까지 메르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대통령께서 어떻게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대외교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한일 정상 외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마 다 고려하면 다음 주는 아마 이보다는 많이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메르스 사태를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마무리하느냐가 관건인데 박 대통령의 책임론 역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번 메르스 사태의 슈퍼 전파자는 정부 자신이었다. 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저 문재인 대표 저 발언이 좀 재밌게 봐야 될 장면이 하나 있는 것이 뭔가 박원순 시장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 조사 전문가들이 박원순 시장의 지지도가 왜 올랐냐? 야권 지지층이 있죠. 야권 지지층이 있는데 이번 메르스 전국에서 박원순 시장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는 선봉에 섰습니다. 선봉에 섰기 때문에 야권 지지층에서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던 지지층들이 박원순을 옮겨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권 내 경쟁의 구도에서 보면 메르스 전국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박원순 시장이고 문재인 대표가 좀 소외된 감이 있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위기감 속에 저런 발언들이 살 좀 뒷북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치열하게 현장에서 메르스 문제를 갖고 하고 있는데 야당 대표가 갑자기 메르스가 좀 진정 국면에 들어섰는데 또 저런 말을 한다는 거. 또 뭐 여야 고위 당정청 회담을 하자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일련의 발언인데 예. 그것은 아무래도 야권 내에서 박원순 시장한테 밀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예. 좀 만회라는 측면에서
저런 발언들이 연이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나온 그 박원순 시장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이제까지의 것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거를 바탕으로 해보면은 책임론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뭘까? 역시 정보 공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도 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전문가들은 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을 이렇게 책임을 묻는 것이 초창기에 과연 정보 공개를 안 했던 것이 매뉴얼의 문제였던가 아니면 어떤 외압의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문영표 복지부 장관의 판단이었던가라는 그 정보 공개에 대한 책임론을 분명히 밝혀야만 아마 국민들도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왜 초창기에 병원이나 이런 정보 공개를 안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은 그런 매뉴얼이 없다는 건 일단 확실한데 네. 정책적 판단이었으면은 어떤 정책적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내렸을까 하고 그 시발점을 처음을 이제 문재인 대표가 책임론이라는 말로 일단 약간 큰 그림을 그렸지만 결과적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정보 공개에 대해서 정말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네. 한 사람으로서 7명의 잠룡이 있다 그러면 하늘은 7명에게 다 한 번씩 기회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는 박원순 시장한테 하늘이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문재인 씨가 정부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대통령 사과하라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것은 인기 끌기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르스 사태 장기화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소비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큰데요. 네, 일부 자영업자들은 스마트폰용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메르스를 이겨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한정훈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전통 매듭을 만드는 데 한창 빠져 있습니다. 매듭 만들기 체험으로 유명한 이 공방도 최근 메르스가 기승을 부리며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만든 스마트폰용 모바일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오는 예약 손님은 꾸준합니다. 주로 체험 문의를 많이들 하세요. 저희가 이제 매듭을 일일 체험을 해볼 수 있는데 뭐 단체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비용 같은 거 문의들 많이 하시고 또 제가 대답도 해드리고요. 문을 연 지 넉 달밖에 안 되니 작은 꽃가게도 모바일 홈페이지 덕을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어 올린 가게와 꽃다발 사진으로 아름아름 찾아오는 단골이 많아져 메르스 여파를 덜 타는 겁니다. 문의 전화가 많아졌고 방문자 수도 많이 늘어났고요. 스마트폰용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드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서비스의 경우 한 달 사이에 15만 업체가 새로 등록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수요가 늘자 소상공인을 위한 제작 교육 과정도 만들어졌습니다. 예상보다 좀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좀 많이 만들고 계세요. 검색에서 쉽게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높이 평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모바일 홈페이지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정훈입니다. 네, 퇴직 후 단조로웠던 일상을 벗어나 보람있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공기업이 55세 이상 은퇴자들을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합니다. 김민지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중학교 교사로 30여 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66살 박동주 씨. 10년 전 정년퇴직한 박 씨는 지난달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퇴직하고는 거의 쉬었죠. 집에서 쉬고 뭐 집안일 같이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고. LH공사의 시니어 사원 채용 소식을 듣고 지원해 당당하게 입사한 겁니다. 조사입니다. 아파트 내부 소화기 점검부터 놀이터 놀이시설 점검, 단지 내 잡초 정리까지 동료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일자리가 있으니까 아침에 나오면 상쾌하고 뭔가 좀 보람도 있고 즐겁고 그렇죠. 지난 2010년 시작된 LH공사의 시니어 사원 제도는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5번에 걸쳐 모두 10,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왔습니다. 1,000명 모집에 6,400여 명이 몰리는 등 올해에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5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채용된 시니어 사원들은 올해 11월 3일까지 전국 LH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세대 돌봄 서비스와 단지 환경정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